이제 미국의 원전 기술과 같이 동맹 관계를 맺었고요. 이제 원전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은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미래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원자력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왕대훈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최근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 갑자기 원자력 관련 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정책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 7월 5일날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석연료의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혁신 벤처 기업들의 성장,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원전 비중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신한울 3, 4, 5기를 건설을 재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네, 원자력 정책들이 되게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원자력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원래는 탈원전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석유나 천연가스 부분이죠. 특히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약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지금 줄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천연가스부터 석유까지 점차 줄여간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EU가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서 지금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 공급이 늘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른 국가에 보냈던 거를 EU로 보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EU 수장이 한국과 일본에 수입할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지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천연가스 수입이 세계 2위와 5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이고 유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업체들도 지금 유럽과의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향후 미국이 유럽으로 계속해서 천연가스를 보내겠다라는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기존의 천연가스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보내졌는데, 이 물량의 일부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반대로 천연가스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말은 다른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 에너지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원자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 정부는 원자력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유럽과 전 세계는 천연가스를 줄이고 원자력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의 기조 때문에 탈원전에서 다시 원자력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말고도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말고 풍력이나 태양광도 있는데 왜 굳이 원자력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EU의 에너지 정책의 이제 변화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EU는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을 맺게 돼요.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UN 기후 변화 협약에서 채택한 협정이고요. 상세 내용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2015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G7이 정상회담에서 기후클럽을 개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후협약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다만 파리 기후협약에 대한 목표를 이행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 배출을 아예 끊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7일 EU 의회에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 즉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텍소노미란, 즉 녹색 분류 체계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리자면 친환경 에너지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랑 원자력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원전을 8월에서 9월 사이에 녹색 분류 체계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 녹색 분류 체계로 포함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네. 근데 한국은 탈원전이었는데 여태까지 네. 원전 기술을 배제하고 있었던 정책을 펼쳤는데 갑자기 원전 사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술력과 인력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미국과 유럽은 탈원전을 했다가 지금 이제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원자력 에너지가 위험한 에너지다 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서 점차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즉 미국과 유럽은 1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 기술 및 인력 부족의 현상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서 원전 건설을 장기적으로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약 5년 정도 탈원전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존에 10년 동안 했었던 미국과 유럽보다는 이제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한국과 미국이 원전 동맹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원전을 공동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천 기술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건설했던 경험이나 운영에 대한 경험이 합쳐졌기 때문에 향후 EU 원자력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전 세계가 원자력은 위험한 에너지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을 때 한국은 계속 기술 발전을 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원전에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렇다면 EU에서 실제로 원전 사업에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맡기거나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기사 보시면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이 급한 영국 같은 경우는 K 원전, 즉 우리나라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한국 원자력 업체에 수주를 맡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약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원전이라는 원전을 완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은 10년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원전을 짓는 능력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자력은 건설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업체들이 한국에 대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6월 29일 30일이죠. 그러면서 원전을 팔기 위해서, 원전 수주를 받기 위해서 영국 장관과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체코라든지 폴란드에서도 지금 원전을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영국은 프랑스 원전 업체인 EDF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지금 영국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유럽으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각 정부의 정책들이 모든 에너지를 다 다변화하자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기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원자력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의 폴란드 원전에 이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유럽 원전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우디 원전 2개도 지금 입찰 준비를 하고 있고,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도 4건이 지금 최종 조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중동이라든지 동유럽 이런 쪽으로 우리 한국의 원자력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하고 있고 동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게 보면은 참 한국 원자력 기술력은 참 대단하네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뭐 따로 뭐 일본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리스크는 따로 없습니까? 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EU가 천연가스랑 원자력을 지금 텍소노미, 그러니까 즉 친환경 에너지를 지금 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보시면 사용한 핵 연료가 있으면은 다시 우라늄을 재추출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고 저항성 핵 연료를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고준위 폐기물에 처리할 수 있는 부지조차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고 저항성 핵 연료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하고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점은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자력 인재 양성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 인재라든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사고 저항성 핵 연료라든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등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분명은 있고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들보다는 경쟁력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자면 우리나라 현 정부는 천연가스 수입량을 줄이면서 네. EU에 양보하는 대신 네. 원자력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원자력 기술력이나 인력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탈원전을 해왔지만 원전 건설 경험이나 기술 인력들이 두루두루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들 얘기하는 소형 원자로죠. 뭐 SMR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준위 폐기물 처분 등의 기술은 현재 모든 세계의 나라 국가들이 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을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우리나라가 기술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시장은 상당히 밝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혹시나 특이사항이 생기거나 다른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